네, 안녕하십니까. 조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 시스템 분석 및 설계 5번째 시간이고요. 자, 시스템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문서화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 역시 시스템 평가, 문서화, 그리고 테스트에 대한 얘기까지 해드릴 텐데요. 사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중간에 계산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실제로 이 계산 자체가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뭐야, 되게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시스템 분석 및 설계라는 이 과목 자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지루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좀 지루하지 않게 강의를 만들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거기에도 조금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보시면서 시험에 어떤 부분이 많이 나왔고 또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으로 정리를 해 가시면서 보신다면 크게 무리한 부분은 아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려운 것보다 사실 쉽게 이해하고 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평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평가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과정을 해놓고 잘했나 못했나를 확인하는 단계를 우리가 평가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는 시스템 분석 및 설계라는 과목을 지금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시스템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설계를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올바로 나오는지 잘 됐는지 못 됐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스템의 평가에 대한 개념은 자, 구체화된 새로운 시스템이 본래의 목적에 만족하는가를 평가하는 거죠. 비디오 가게 사장이 비디오 가게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했다. 또는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홈 시어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했을 때 우리는 그 고객의 요구사항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설계를 해서 그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들어 줬다는 거죠. 그 시스템을 만들어 줬을 경우에 원래 그 고객이 원하는 목적에 맞는가를 평가하는 단계다, 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시스템의 평가 전에는 먼저 정보 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계산해보고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계획도 세우게 된다는 거. 자, 역시 시스템 평가에 대한 개념 문제가 시험에 나온 적은 잘 없지만, 그죠? 시스템의 평가가 도대체 뭘 하는 건지에 대해서 알고 들여다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시험에 나왔던 것은 두 번째 나오는 이 시스템 평가의 목적입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도 역시나 시스템 평가의 목적에 해당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만 나왔었습니다. 우리 시험 자체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서 시험 치는 모든 시험 자체가 옳지 않는 거 찾는 거, 그쵸? 바람직하지 않는 거, 이런 거 찾는 부분들이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고 있죠. 사실은 좀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를 넣어서 옳은 것은, 맞는 것은 이렇게 찾아 나가는 게 맞지만, 시험 문제 내기에는 옳지 않는 것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가 더 많죠. 과거에는 제가 이런 얘기도 좀 했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시험 문제지를 받았을 때 도대체 이 문제의 답이 정확하게 뭔지 전혀 모르겠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보통 이제 찍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찍을 때도 실력이 있어야 찍습니다. 그쵸? 자, 찍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뭐 중에서 틀린 것은 옳지 않는 것은 했을 때 틀린 답으로 대부분 맞는 게 어떤 거냐면 문장 속에 한정조사가 들어간 거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드시 뭐뭐만 할 수 있다 이런 거요. 자,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옳지 않는 걸 했을 때 틀린 답으로 많이 활용이 돼요. 거의 한 90% 이상은 맞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풀다가 이런 얘기를 한 번 더 하게 될 거지만 물론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공부를 하셔서 그런 형태의 헷갈리는 문제를 찍어야 되는 경우는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만 혹시나 그쵸 한 문제라도 더 맞추기 위해서 전혀 모르는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할 때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죠. 자, 시스템 평가의 목적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가 시스템 운영 관리의 타당성을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되겠고, 그쵸? 타당한지 안 한지. 자, 시스템의 성능과 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것. 그 시스템의 성능이 좋아야 될 거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건지도 판단해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처리 비용과 처리 효율 면에서 개선점을 파악해야 되고 다른 시스템을 개발할 때 원활한 진행을 위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 평가의 목적이 되겠죠. 이렇게 시스템 평가를 이런 목적에 따라서 평가를 완벽하게 해놓는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분석하고 설계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스템을 평가를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평가를 하느냐? 첫 번째, 기능평가, 성능평가, 신뢰성 평가 세 가지인데 시험 문제에서는 시스템의 평가 항목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역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세 가지니까 기능, 성능, 신뢰성 세 가지를 반드시 외워두시고요. 자, 구체적으로 묻는다 그러면 기능을 정확하게 수행했는지를 묻는 게 기능평가니까, 그쵸? 따로 외우지 않아도 되겠죠. 성능평가 역시 마찬가지. 시스템 운영 계획에서 마련한 운영 스케줄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그 성능을 평가를 하는 부분이고, 신뢰성 평가가 구체적으로 몇 번 더 나왔었죠. 자, 시스템의 신뢰성은 시스템의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오류 없이 작동한다. 신뢰성이라는 것은 믿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오류가 없이 잘 동작을 해야 신뢰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신뢰성을 평가를 하기 위한 검토 항목으로서는 역시나 가동률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신뢰도의 균형성은 있는지, 신뢰성 향상을 위해 시행한 처리를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검토 항목으로 평가를 해주면 되겠죠. 결국 이번 페이지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 세 번째 있는 시스템 평가 항목, 시스템 평가 항목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되니까 자, 이 부분 위주로 잘 외워두시고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과거에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시험을, 필기시험을 칠 때, 그죠? 산업기사도 저는 땄고, 또 기사도 땄고, 기능사도 땄습니다. 기사만 따면 되는데 왜 산업기사는 왜 치셨습니까? 제가 늘 하는 말 있죠. 기사를 칠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산업기사도 같이 한번 쳐보세요. 같은 날 동시에 치니까 괜히 이제 공부를 두 번 할 필요 없잖아요. 산업기사 따놓고 나중에 기사를 또 쳐야 되는 상황은 있지만, 기사를 따놓고 산업기사를 칠 일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 이력서에 나는 정보처리 기사만 있는 게 아니라 산업기사도 있다라고 같이 적게 되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뽑는 그 회사의 그 오너가 면접을 볼 때, 이력서를 볼 때, 이 사람은 참 부지런하구나 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격증 시험을 칠 때 제가 이 과목을 전공한 사람이고 또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점은 못 맞았어요. 못 맞았는데 가장 점수를 많이 잃은 과목이 저는 기사에서는 소프트웨어 공학, 산업기사에서는 이 시스템 분석 및 설계에서 가장 점수를 많이 잃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암기를 제일 못해요. 그죠? 국어를 제일 못해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약간씩 이렇게 꼬여서 나온다든가 똑같은 말이라도 약간 비틀어서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인문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나 컴퓨터 공학 쪽 아닌 공대 쪽이 아닌 비전공자 학생들은 그 부분들을 잘 해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공대생들은 원래 이런 걸 잘 해결을 못해요. 그죠? 그래서 전자계산기 구조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운영체제의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원리를 따지고 계산하는 이런 부분들은 강하지만, 고등학교로 따지면 이제 이과생이냐 문과생이냐 이 차이인데, 근데 사실 그런 부분도 우리나라 제도 자체에서 이제 이과생을 만들어 놓고 문과생을 만들어 놓고 또 특성화고를 만들어 놓고, 이 자체가 나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나중에 교육부 장관이라도 되면 밀어주세요. 만약에 내가 출마를 하게 되면. 자, 교육부 장관이라도 되면 전체를 다 균일하게,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제 학습을 시켜서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나는 이과를 갈 거야, 문과를 갈 거야 선택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문과를 갔다, 그러면 나는 수학을 못하는 학생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과를 갔기 때문에 나는 절대 외우는 과목은 잘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못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죠? 자, 좋아요. 자, 아무튼 이 시스템 평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외울 거는 좀 외워주시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개념을 약간 생각을 해서 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는 시스템 평가 항목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기능, 성능, 신뢰성 평가 세 가지를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네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시스템 신뢰성 측정하는 부분인데,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프로그램이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오류 없이 잘 작동을 하느냐를 나타내는 게 신뢰성이라면,
그 시스템의 신뢰성 측정은 MTBF라는 것을 이용해서 신뢰성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말 자체가 이제 MTBF인데 이 MTBF 약자를 가만히 보세요. Mean Time Between Failure라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평균 고장 간격이라는 뜻이죠. 평균 고장 간격이다. 자, 이거는 우리가 기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소프트웨어 공학 과목에서 이 부분을 한번 배웠습니다. 그죠? 또 산업기사만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좀 다시 설명을 해 드리는 부분인데, 자,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처음부터 이렇게 가동을 시작을 해요. 자, 이렇게 가동을 쭉 하다가 시스템이라는 것은 매번 정상적으로 동작하진 않습니다. 그죠? 하다가 중간에 오류가 생기거나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가동이 되다가 어느 시점에서 고장이 시작이 됐어요. 고장이 났다가 다시 그 고장을 고쳤어요. 고치면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겠죠. 가동을 하다가 또 어느 시점에서 다시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그 고장을 고쳤어요. 그러면 다시 가동을 이렇게 하겠죠. 자, 이 과정이 계속 어떤 시스템에는 반복이 되죠. 여러분 집에 있는 텔레비전도 마찬가지죠. TV를 뭐 예를 들어서 이 간격이 만약에 한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10년 동안 한 번도 고장 안 나고 작동되던 텔레비전이 어느 순간 고장이 났어요. 그죠? 고장이 났다가 그 고장을 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가동을 하겠죠. 가동을 하다가 고장나고 가동하다가 고장나고 이 과정이 반복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MTBF라는 것은 평균 고장 간격이기 때문에 평균이란 말을 빼면은 고장 간격이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MTBF를 고장났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MTBF는. 자, MTBF가 의미하는 것은 평균 고장 간격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에요. 보세요. 자, 가동이 쭉 되다가 자, 이 시점에서 고장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고장 상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수리를 해야 되죠. 수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가동이 됐어요. 그 다음번에 여기서부터 다시 고장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고장의 시작이 여기서 일어났고 그 다음번에 고장의 시작이 여기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MTBF는 평균적으로 고장이 일어나는 간격을 나타내는 거야. 고장의 시작이 여기서부터고 그 다음 고장의 시작이 여기서부터이기 때문에, 그죠? failure, 고장의 시작과 시작을 나타내는 이 간격을 우리는 평균 고장 간격이라 그래서, 물론 여기서 말하는 평균 고장 간격은 이 간격과 이 간격과 이 간격을 모두 평균 낸 거예요. 그죠?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책에서는 MTTR, MTBF라고 안 적혀 있고 M자가 다 빠졌잖아요. M은 평균이라는 뜻이니까 요 하나만 본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고장이고, 그러니까 TTR이고 이 부분이 TTF예요. 그러면 이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TBF인데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의 평균을 나타내면 M자를 붙여주면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MTBF를 의미하는 것은 고장의 시작 지점과 고장의 그 다음 시작 지점까지 이 부분의 전체 평균을 낸 것을 MTBF, 평균 고장 간격이라 한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안 헷갈려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 안 하고 시험 치러 가시면 평균 고장 간격이 뭐냐? 뭐 여기가 고장 났으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다 더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합니다. 아니죠. 그죠? 반드시 MTBF는 이거 전체 고장의 시작부터 그 다음 고장의 시작까지니까 이거 전체를 TBF라고 한다. 평균으로 따지면 MTBF를 한다.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일단 공식을 한번 보죠. 자, 공식에서 MTBF라는 것은 이 전체가 MTBF니까 MTBF라는 것은 MTTR과 MTTF를 더한 것을 MTBF라고 합니다. 그죠? 그럼 MTTF라는 것은 고장이 일어난 시점이고 MTTR이라는 것은 다시요. MTTR이라는 것은 고장이 일어난 시점이고 MTTF라는 것은 가동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거 두 개를 더하면 MTBF가 된다는 거. 공식을 반드시 이거 외워두셔야 합니다. 자, 외워두셔야 해요. MTTF와 MTTR을 더하면 MTBF가 된다. 자, 이거 외워두시고. 자, 평균으로 따지기 위해서는 전체를 이제 n분의 그걸로 하면 되는 거니까 평균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MTTF라는 것은 고장에 대한 평균 시간이고, 고장에 대한 평균 시간. 여기 보니까 MTTF가 요 MTTF죠. 그러면 선생님, MTTF인데 왜 고장에 대한 평균 시간이에요? MTTF라고 하는 것은 이 가동되는 부분이죠. 그쵸? 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동에 대한 평균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 MTTF라는 것은 고장이 끝났죠. 고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고장이 시작되는 이 사이를 또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장이 끝났고 다음 고장이 일어날 때까지 걸리는 것. 결국은 가동되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고장에 대한 평균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안의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고장이 끝났고 그 다음에 고장이 일어난다. 요 간격을 고장에 대한 평균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MTTR이잖아요. 이 MTTR은 고장이 일어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쵸? 고치는 기간이죠. 고장이 났고 사용을 못하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뭐야? 수선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선을 위한 평균 시간을 우리가 MTTR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개념 자체가 여러분들이 처음 들여다보면 되게 헷갈려요. 그죠? 근데 이거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시험 문제에서 이거를 묻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명칭만 외워두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 공식 MTBF는 MTTF 더하기 MTTR이거든요. 이 공식을 반드시 외워두시고 다음 페이지에서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에서 가용성을 측정하는 공식 있죠. 이 공식을 역시 묻는 문제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이 공식을 묻는 문제가. 그래서 가용성은 일단 맨 밑에 공식부터 볼게요. 자, 가용성을 구하는 공식은 MTBF라는 걸 계산해서 MTBF분의 MTTF를 이제 비율로 계산해야 되니까 곱하기 100%를 하게 되겠죠. 100%는 나머지가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100%는 안 외워도 되지만 MTBF분의 MTTF가 가용성이라는 거. 요거 외워두시면 되는데 아까 앞에 공식에서 MTBF를 뭐라 그랬어요? MTBF는 MTTR 더하기 MTBF라 그랬죠? MTTR 더하기 MTTR 더하기 MTTF가 MTTR 더하기 MTTF가 MTBF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앞에 공식에서 MTBF는 MTTF 더하기 MTTR 요렇게 앞에 공식에서 우리가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가용성을 구하는 공식은 MTBF분의 MTTF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이것분의 이거다라는 말과 이거 두 개가 똑같은 의미라는 거는 쉽게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공식의 의미는 조금 틀려요. 그죠? 이 공식의 의미는 MTBF와 MTTR을 더한 것분의 MTBF가 가용성이라는 얘기야. 이것만 또 따로 하나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용성을 측정하는 공식을 묻는 문제가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하니까 이거 세 가지가 다 시험에 나왔던 문장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설명한 MTBF는 MTTF 더하기 MTTR 요거 하나 외워두시면 요거 두 개는 해결이 된 거예요. 그죠? 해결이 된 거기 때문에 요 공식 하나만 따로 외워두시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공식에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공식 말고 공식을 알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를 우리 책에서 한 3문제 정도 예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문제에서 나온 것은 이 세 가지 유형 형태 외에는 나온 적이 잘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유형이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인데 자, 시스템의 운영 기간이 다음과 같을 때 신뢰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어요. 근데 이 신뢰도를 계산하는 문제가 유형이 예제 1번 같은 유형이 있고 그리고 제 다음 페이지 예제 2번 같은 유형이 있어요. 근데 이 예제 2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아무런 제시가 없거나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풀면 되고요. 이따가 풀어드릴게요. 이렇게 풀면 되고 예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죠. 자, MTBF와 MTTF를 구분하여 사용할 경우.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구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 다음 페이지에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분할 경우와 구분하지 않을 경우에 문제 푸는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세요. 자, 예제 1번인데요. 자, 시스템의 운영 기간을 자, 다음과 같습니다. 자, MTBF와 MTTF를 구분하여 사용할 경우에요. 그러면 MTBF와 MTTF를 구분하여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구분. 자, 가동 중.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동이 쭉 되다가 여기서 고장이 났어요. 자, 고장을 고치고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가동이 되죠. 자, 이렇게 쭉쭉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물을 때 역시나 신뢰성, 신뢰도를 계산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첫 번째 뭘 계산하느냐? MTTF를 계산합니다. MTTF라는 게 뭡니까? 가동에 관련된 평균을 얘기하는 거야. 그쵸? 그러면 가동 중 더하기 가동 중, 가동 중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평균을 구할 수가 있죠. 자, MTTF를 구할 때는 가동에 관련된 평균을 계산하면 7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MTTR이라고 하는 것은 고장에 관련된 시간이에요. 고장. 그럼 고장에 관련된 시간 2, 4, 1을 모두 다 더해서 평균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2.333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MTBF는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 MTBF는 이거 두 개 더하면 된다 그랬었죠? 두 개 더하니까 MTTF 더하기 MTTR은 7 더하기 2.333이니까 9.333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뢰도 계산하는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신뢰도 계산하는 공식은 MTTF 더하기 MTTR 분의 결국 이게 뭐예요? 이게 MTBF죠. MTBF. 그죠? 그러니까 MTBF 9.333 분의 MTTF로 계산하는 거니까, 그죠? 정답은 뭐가 나온다? 9.333분의 7로 계산해서 7 나누기 9.333에서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0.75가 나온다. 자, 정리가 되십니까?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앞에 페이지에서 정리했던 가용성 구하는 공식의 맨 마지막에 요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되는데 신뢰도를 계산하는 것은 MTBF분의 MTTF니까 MTTF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MTTF를 계산하고 MTBF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MTTR도 계산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MTTF는 가동에 대한 평균이고 MTTR은 고장에 대한 평균이니까 각각 구해서 더하게 되면 MTBF가 되는 거고 그 MTBF분의 MTTF를 해서 곱하기 100을 하면 그 값이 나온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MTBF와 MTTF를 구분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문제를 이렇게 풀면 돼요. 근데 구분하지 않고 문제가 떨렁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럴 경우는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아무런 제시가 없거나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무시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가동이 되는 거고, 그죠? 이게 고장이죠. 가동이 되고 고장이고 가동이 되고 고장이고 가동이 되고 고장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이 고장난 이 부분을 무시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아무런 제시가 없거나 구분하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이 형태로 문제가 나온다면 MTBF를 구할 때는 가동 시간에 대한 145, 180, 215, 250 이걸 모두 다 더해서 4개니까 나누기 4를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바로 197.5라는 값이 정답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MTBF 계산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올 때마다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긴 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제를 딱 받았을 때 보기를 보세요. 보기. 어차피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고장 이 부분을 빼야 될지 그러니까 뒤에 문제에서는 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장 이 부분을 빼야 될지 넣어야 될지를 헷갈려 한단 말이야. 그러면 넣고 난 다음에 계산해 보시고 그리고 빼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해보세요. 그럼 답이 2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가나 다라에 그 답이 2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1개밖에 안 나와요. 그 둘 중에 하나가. 그러면 답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알겠죠. 이건 하나의 요령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 계산하는 예제 문제를 제가 3문제를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2문제를 이제 보여드렸는데 실제 기출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그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데 푸는 자체가 그냥 산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단 말이죠. 근데 이제 헷갈리는 게 예제 1번 유형과 예제 2번 유형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요. 2가지 방법으로 다 풀었을 때 답이 2개 나왔을 때 가나 다라에 있는 것을 답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절대 2개 같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어서 이제 3번째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3번째 예제는, 자, 요거는 좀 생뚱맞게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 3번째, 예제 3번째, 2001년 그 6월에 한번 나왔던 거죠. 10년이 넘었던 문제인데, 그 뒤로는 잘 나온 적은 잘 없어요. 그죠? 보세요. 자, 아래의 그림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의 신뢰도를 계산한다. 자, CPU의 가동률은 90%, 0.9고요. 프린터 A와 프린터 B의 가동률은 각각 90% 그리고 70%의 가동률이 있네요. 가동률이 있다는 것은 고장률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 CPU의 가동률이 90%잖아. 그럼 이 CPU가 가동하지 않고 고장날 확률은 10%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프린터 A와 프린터 B는 병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프린터 A가 가동률이 90%라는 얘기는 프린터 A가 고장날 확률도 10% 있다는 얘기고 프린터 B는 고장날 확률이 30% 정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프린터 A와 프린터 B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A와 B 프린터가 동시에 고장이 발생하여 사용하지 못할 확률은 병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2개를 고장날 확률을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가 100%라면
프린터 A가 90%니까 100%에서 90%를 빼면 10%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0.1이 됩니다. 자, 얘는 70%니까 100%에서 70%를 빼면 30%가 되니까 0.3이 되겠죠. 그러니까 0.1과 0.3을 곱하게 되면 0.03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렇죠? 프린터를 두 대를 사용하니까 한 대를 썼으면 고장날 확률이 10%나 됐었고, B 프린터를 쓰게 되면 고장날 확률이 30%나 됐지만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한다는 것은 얘가 고장났을 때 얘가 쓸 수 있고 얘가 고장났을 때 얘가 쓸 수 있으니까 두 개를 동시에 다 쓸 수 없을 확률은 3%밖에 안 된다는 거죠. 0.03이니까. 그죠? 자,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프린트 측에 대한 가동률은 전체 100% 중에서 3%를 빼면 얼마가 나온다? 0.97이 나오니까 전체 97%. 그러니까 병렬로 프린트를 두 개를 연결했을 경우에는 프린트가 고장날 확률은 3%밖에 안 되고 97%만큼의 프린트가 가동이 되겠다. 이 뜻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전체 신뢰도는 CPU의 가동률이 90% 그리고 프린터의 가동률이 97%니까 역시나 이거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전체의 가동률은 87.3%가 나온다. 소수라면 0.873이 나온다. 이 뜻이에요. 그쵸? 자, 이런 문제가 한번 나왔는데 이런 문제는 한번 나오게 되면요. 똑같이 나옵니다. 숫자를 조금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 형태가 똑같이 나오니까 문제 푸는 요령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게 나오고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이게 2001년 6월 달에 처음 나왔잖아요. 그죠? 처음 나왔을 때 수업 시간에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2000년 1999년도에 제가 이 정보 처리를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수업을 할 때 이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틀리면 돼요. 과감하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100점 맞고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전체 중에서 10 그러니까 그 과목당 12점이죠. 그죠? 12점 이상 맞으면 되고 꽈락 없이 전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틀릴 거는 틀려야 됩니다. 그죠? 뭐 이렇게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틀릴 거 틀리라고 얘기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틀릴 거 틀리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맞을 거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려운 문제 틀리면 돼. 그럼 쉬운 문제 실수로 틀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쉬운 문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건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산 문제를 처음 봅니까? 여러분들 운영체제 시간에 스케줄링 할 때 디스크 스케줄링이나 스케줄링 할 때 계산 문제 많이 보셨죠? 그리고 전자계산기 구조에서도 계산 문제 많이 보셨죠? 디스크 스케줄 운영체제도 우리가 목표가 20점 중에 18점이 목표예요. 그러면 운영체제에서 그 계산 문제는 다 맞춰야 돼요. 운영체제 계산 문제 스케줄링 할 때 어려웠습니까? 안 어려웠거든요. 쉬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지만 이런 문제가 만약에 기출문제 형태랑 똑같이 나온 상황이 아니라 생뚱맞게 또 문제가 튀어나온다 그러면 틀리세요. 괜찮아요. 우리는 합격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예제 문제 3개를 제가 보여드렸죠? 그렇죠? 이 예제 3개 문제에서 숫자만 약간 바꿔서 나온다면 맞춰야 됩니다. 그것만 명심하세요. 그죠? 자, 반드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이제 페이지를 들여다보니까 처음에 이 페이지를 시작할 때는 상당히 난감했었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좀 정리가 되시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고 또 강의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좋아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시스템의 판정 기준에 대한 것을 뭐 표로 만들어 놨는데 시스템을 판정할 때의 그 기준은 정확하냐, 신뢰성이 있냐, 유연성이 있냐, 효율성이 있냐, 또 능력이 있느냐, 생산성이 있느냐, 안전성이 있느냐, 편리성이 있느냐. 자, 이렇게 판정을 하는 거니까 시험 문제에서 판정 기준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해서 오른쪽에 오답 쪽지를 보시게 되면 시스템의 판정 기준의 오답은 시스템의 추가성 또는 구축 비용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으니까 여기 있는 8가지를 정확하게 또 기억을 하시고 틀린 답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문제를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완성 후의 평가 방법은 자, 이용 부분의 만족도를 분석하게 되죠. 그 다음에 정확성과 효율성을 분석하게 되고요. 개발비와 운영비용을 파악하고 분석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부 다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시스템 분석 및 설계가 사실 암기 과목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사실 이 과목을 잘 못했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한참 공부하고 시험 칠 때.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국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시스템 완성 후 평가 방법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했을 때 1번, 2번, 3번, 4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4번을 가만히 읽어보면
왠지 뭔가 좀 2% 부족하다는 냄새가 나요. 그쵸? 파냄새가 나요, 파냄새. 제가 이거 파냄새 난다는 얘기는 나중에 기출문제 때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제가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중에서 뭐 틀린 것은 올바르지 않는 것은 자, 이런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기역, 니은, 띠끌, 리을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자, 1번이 가번이 뭐였냐면 칼이에요. 칼. 칼. 그죠? 그 다음에 나번이 활이에요. 활. 그 다음에 얘가 창이고요. 리얼이 파예요. 파. 자, 자, 이 문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여러분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있으면 답을 뭘로 하시겠어요? 칼 모르세요? 칼. 그죠? 활. 그죠? 활. 그 다음에 창. 그 다음에 파. 우리 먹는 그 라면에 넣는 파. 답 뭘로 하겠어요? 당연히 이걸로 하겠죠. 얘네들은 다 뭐야? 얘는 무기예요. 무기.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도 가나다라를 보면 파 냄새가 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수업할 때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할 때 이 얘기 되게 많이 할 겁니다. 이거 왠지 파 냄새 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파 냄새 나는 거를 찾아주시면 돼요. 이런 거 문제 나왔을 때 그죠? 1번, 2번, 3번 나왔는데 전부 다 만족도 분석하고 효율성, 운영비용 파악하고 분석한다 이런 말 나와있는데 왠지 얘네들과 완전 동떨어져 있다는 그런 느낌 나는 거. 무기와 전혀 관련 없는 그런 느낌 나는 거. 그거를 찾아줄 수 있으면 돼요. 우리는 문제 은행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쉽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문제를 어떻게 하면 쉽게 맞출 수 있겠는지 아시겠습니까? 그죠? 제가 예전에 이거를 97년도쯤인가? 그때 이제 그 초등학생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생한테 이 문제 하니까 선생님 답이 뭐냐 그러니까 나번이요, 니은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그래서 너는 왜 니은이라고 생각했니? 라고 하니까 얘는요 이렇게 길쭉하고 뾰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길쭉하고 뾰족하고 파도 길쭉하고 뾰족하잖아요. 근데 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나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박수를 쳐줬어요. 그죠? 역시 초등학생다운 사고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한동안 이 예를 제가 안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뭘 의미하는지를 아니까 그죠? 파냄새 나는 문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은 문제를 풀다가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6번째. 자, 처리 시간의 견적 방법. 자, 입력에 의한 계산, 그리고 컴퓨터에 의한 계산, 추정에 의한 계산 세 가지. 처리 시간을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입력, 컴퓨터, 추정. 그 중에서 컴퓨터에 의한 계산이 시험에 몇 번 나왔었다는 얘기고 처리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 컴퓨터에는 당연히 프로그램이 필요하니까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하는 방법이 컴퓨터에 의한 계산 방법이고 추정에 의한 방법은 말 그대로 추정이죠.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처리 시간의 견적 방법의 세 가지 중에 각각 입력, 컴퓨터, 추정에 의한 계산 세 가지가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7번째로 넘어갈까요? 자, 7번째는 소프트웨어의 비용 산정인데요. 자, 소프트웨어의 비용 산정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역시나 이거는 소프트웨어 공학 과목에서 그러니까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소프트웨어 공학 과목에서 이 비용 산정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 산업기사에서는 이 비용 산정 부분은 자주 출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개념 정도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소프트웨어 비용 산정이 무슨 말이냐면 비디오 가게 사장님이 그 비디오 가게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제가 비디오 가게를 예를 상당히 많이 들죠. 그죠? 비디오 가게 사장님이 우리 비디오 가게를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달라. 그럼 우리는 그 고객의 요구 조건에 따라서 만들어 주게 되죠. 그러면 그 비용을 얼마나 쓰면 좋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겠죠. 한 100만 원 받을까? 1000만 원 받을까? 1억을 받을까? 뭔가 이렇게 비용을 결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프로그램을 짤 때요. 짤 때 막 타이핑하면서 코딩을 하죠. 물론 설계 분석했는 그 자료를 보고 프로그램을 짠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짤 때 그 라인 수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 그 라인 수가 점점 길어져요. 길어지다 보면 그게 몇만 라인이 될 수도 있고 몇십만 라인이 될 수도 있고 몇 백만 라인이 될 수도 있어요. 프로그램의 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그만큼 생각하면서 타이핑하는 그 라인 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돈을 더 많이 받으면 되겠죠. 그만큼 프로그램이 더 복잡해지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한 예를 든 겁니다. 여기 밑에 나오는 원시 코드 라인 수라는 게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거예요.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짜는 그 코드의 라인 수. 원본 코드, 소스 코드라고 하죠. 라인 수에 따라서 그 금액을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비용 산정의 개념을 아시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비용 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어떤 거? 제품의 복잡도, 얼마나 그 제품이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는가.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복잡해져 있으면 그 프로그래머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비용을 높이 산정하는 게 맞겠죠. 프로그램의 크기, 제품의 크기,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의 자질. 아무래도 그 프로그래머가 한 20년, 30년 경력이 있는 사람이 프로그램을 짜는 거하고 경력이 꼴랑 한 1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짜는 거하고 가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 신뢰성이 있고 또 오류가 날 확률이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적어지겠죠. 자, 그런 부분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비용 산정하는 방법을 크게 하향식과 상향식으로도 구별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하향식은 전체 비용을 산정을 하죠. 그쵸? 전체를 이제 위에서 이렇게 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하고 난 다음에 각 구성 요소별로 비용을 또 따로 산정하는 이런 부분이니까 얘를 우리가 하향식이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상향식 비용 산정 방법은 시스템의 각 구성 요소에 대한 비용을 독립적으로 얘가 얼마, 얘가 얼마, 얘가 얼마 이렇게 산정해서 다시 하나로 합하는 방법. 이게 바로 상향식 비용 산정 방법이다. 그래서 상향식 비용 산정 방법의 종류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이 LOC 기법이 대표적인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한번 나오게 될 겁니다. 코코모 기법, 코코모. 그 다음에 개발 단계별 인원수. 그쵸? 아무래도 프로그래머가 비디오 가게 관리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데 한 명이 만들 수 있는 거랑 10명이 만들 수 있는 거랑 가격 차이가 있겠죠. 물론 인건비도 있으니까. 그죠? 이런 방법 등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소개해 드릴 게 바로 이 원시 코드 라인수, LOC 기법인데 프로그램의 라인수를 평가하여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래머가 타이핑하면서 코딩하는 그 소스 코드의 길이가 얼마나 길어지느냐에 따라서 비용을 산정하게 되는 거죠. 자, 산정 공식 개발 기간은 노력 나누기 투입 인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노력 나누기 투입 인원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노력이라는 단위를 프로그래머가 얼마만큼의 노력을 해야 그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단위를 우리가 노력의 단위라고 합니다. 그 단위를 우리가 보통 인월이라고 표현하는데 인월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man months라 해서 mm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person per man이라 해서 pm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제 단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달 동안 몇 사람이 일을 하느냐 이 뜻이에요. 한 달 동안 months와 person이니까 한 달 동안 몇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만약에 이 단위가 한 달 동안 만약에 5사람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반대로 해갖고 한 명이 5개월을 일을 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단위가 만약에 보세요. OPM이다. 자, OPM이 하는 말은 뭐냐면 person과 months거든요. 그죠? 그러면 한 명이 5개월 동안 하는 일이나 5명이 한 달 동안 하는 일이나 두 개의 단위는 모두 OPM으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월이라는 단위의 의미가 이런 의미라는 걸 알아두시라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러니까 산정 공식 개발 기간은 인월의 단위가 계산이 되면 거기다가 나누기 투입 인원으로 계산하면 산정 공식 개발 기간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고요. 자, 개발 비용은 역시나 그 인월을 계산해서 그 인월에 관련된 단위 비용을 계산하면 돼요. 그쵸? 뭐 한 10만 원을 할 거냐? 그쵸? 그럼 인월이 아까 OPM이었으면 5 곱하기 10만 원 하면 50만 원이 비용이 산정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 인월은 개발 기간 곱하기 투입 인원이 되겠고 LOC 나누기 1인당 월평균 생산 코드 라인 수를 라인이라고 하고 그 생산성이 이제 LOC 나누기 노력 인월인데 뭐 이 내용을 크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죠?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혹시나 기사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산업기사에서는 계산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지 않고 혹시나 기출문제 풀 때 그 계산 문제가 있으면 그때 한번 제가 풀이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이 LOC라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 이거를 기억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에 따라서 계산을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죠? 한 예를 한번 볼까요? 그죠? 예 문제가 하나 있죠. 자, 예 문제는 뭐냐면 역시나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가만히 보면 LOC 기법에 의해서 예측된 총 라인 수가 3만 라인이래요. 그러니까 비디오 가게 사장님한테 만들어줘야 될 비디오 가게 관리 프로그램을 프로그래머가 막 짜서 만들면 그 라인 수가 3만 라인이 된다는 얘기야. 그쵸? 그럼 그 가격을 얼마나 받을까?
그러면 그 개발에 참여한 프로그래머 수가 5명이래요. 5명.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들의 평균 생산성이 한 달에 500라인 정도를, 그러니까 한 명당 한 달에 500라인을 만들 수 있대요. 그죠? 생산성이. 그래서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인가? 결국 어떻게 계산하면 돼? 이건 공식을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전체가 3만 라인이잖아. 그러면은 한 명당 500라인씩 만들 수 있대요. 그러면은 얼마가 나오는 거야? 그쵸? 60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근데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 5개월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5개월로 나눠버리면, 아니죠.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가 나오느냐? 그럼 인원이 몇 명이라는 얘기야? 5명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60이라는 값 나온 거에서 5명이 할 거니까 5로 나눠주면 얼마? 12개월이 걸리겠다 이 뜻이죠. 그쵸?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계산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숫자 이렇게 나오면 만약에 몇 명의 프로그래머가 필요하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몇 명의 프로그래머가 필요하냐라고 묻는다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개월 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5개월 동안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프로그래머가 몇 명이 필요하냐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거고, 5명의 프로그래머가 있는데 한 명당 500라인을 한 달에 만들 수 있으니까 몇 개월이 걸리겠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은 3만 나누기 5 나누기 500 또는 3만 나누기 500 나누기 5 하면 그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공식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쵸? 자, 쉽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LOC 기법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거고, 나중에 체크 문제나 기출 문제 풀 때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다시 한번 더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코모라는 방법 하나 소개해 드리는데, 보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제작된 계층적 비용 산정 모델이라 하고요. 시스템의 규모를 예측하고 정해진 시기에 대입해서 또 소요 인원과 또 개발 인원을 예측해서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투입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그 인원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한 명당 한 달 급여가 200만 원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5명이 필요하다. 그럼 프로그램의 월급만, 인건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2, 50,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1000만 원의 인건비 빼고, 그 다음에 회사의 어떤 장비나 뭐 이런 거 가동하는 거나 전기세나 이런 거 다 계산해서 비용을 차정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코코모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비용 산정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자, 이제 다음 큰 단원으로 넘어가서 문서화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 문서화는 또 제가 열변을 토하게 만드는 단원이긴 합니다. 자, 문서화. 이 문서화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 아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렇죠?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이 맡은 업무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직장 생활도 오래 해보고, 또 역시나 강의도 오래 해보고, 여러 가지 또 많은 일들을 제가 해봤어요. 그죠? 해보면 직장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직장인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혹시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고치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회사에 없으면 이 회사가 안 돌아가게 만들어야지. 자, 의미는 되게 좋은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그 회사의 그 직원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회사가 돌아가려 그러면 그 직원이 하는 일을 그 직원이 해야만 돌아가게 하는 거야. 그쵸? 그러면 이 직원이 만약에 아파서 결근을 했다든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출근을 못했다. 그러면 그 회사가 거의 막 마비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해결을 못하고 있으니까. 과연 그 직원이 그 회사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 겁니까? 얼핏 보면 와, 능력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저 사람 없으면 그 회사가 안 돌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회사는 그러다가 곧 문 닫게 됩니다. 왜? 그 사람 없으면 문 닫아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회사를 운영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다 문서화가 돼 있어야 돼요. 문서화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없더라도 옆에 있는 다른 직원이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 사람이 출근을 안 했다. 그 사람이 만들어 문서를 딱 보고 쉽게 다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게 올바른 회사의 생활이 된다는 의미겠죠. 제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제가 지금 이 설명을 드리는 것은 바로 문서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그 유형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특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컴퓨터와 관련된 회사에 근무하는 분들 중에서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에 관련된 얘기를 또 하고 있으니까, 프로그래머들은, 그죠? 프로그래머들은 진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해야 됩니다. 프로그래머 중에서
정상적으로 이 시스템 분석 및 설계라는 이 과목을 공부를 학교 다닐 때 소홀하고, 그렇죠? 또 컴퓨터 공학과 다니면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과목을 소홀하게 했던 사람들이 현장에 투입되면 그런 문서화를 잘 안 해요.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문서화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렇죠? 유지보수를 잘해야 되고, 그 사람이 없더라도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문서를 보고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그 회사가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없어도 회사가 잘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거. 근데 사람들은 안 그렇죠. 내가 없어도 회사가 잘 돌아간다 그러면 나는 회사에서 좀 필요 없는 존재 아닌가 이래가지고 잘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짜 진정한 오너라면요, 그런 사람들을 오랫동안 같이 월급도 많이 주고 데리고 있게 됩니다. 진정한 오너라면. 자, 쓸데없는 얘기를 또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참 우리 이번 타임에 이번 페이지에서 공부하게 될 이 문서화에 대한 개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문서화는 시스템의 개발 요령과 순서 등 시스템 개발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문서로 만들어 두는 것이고요. 시스템 문서화는 매체를 통한 저장 파일로만 정보를 보관할 경우에 담당자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문서화를 시켜서 문서만 딱 쳐다보면 모든 일을 그렇게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제 친구 중에서도 이제 의사인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요. 그 친구들은요, 겨울 되면 스키 타러 가자면 스키 타러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스키 타다가 이 팔이라 하나 잘못 이렇게 접쳐갖고 부러지면 일을 못 한다는 거야. 그죠? 하루에 버는 돈이 얼만데 일을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보면 참 답답해요. 그죠? 맞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죠? 나 없으면 일이 안 된다는 거죠. 사업자와 사업가의 차이입니다. 사업자는요,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해야 돼요. 사업가는요, 자기가 일주일이고 한 달 동안 해외여행을 하고 있어도 회사는 잘 돌아가는 거죠. 왜? 사업가는요, 회사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항상 큰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죠? 큰 그림을 그려서 직원들에게 이 그림을 만들어보자, 이 그림을 만들어보자 해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추진을 했을 때 직원들은 그 오너의 말을 듣고 열심히 그 부분들을 파헤쳐가서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렇죠? 그래야만 사업가는 내가 자리를 비우더라도 회사는 더 잘 돌아가게 돼 있죠. 그런 마인드를 심어줘야 되죠, 직원들한테. 자, 좋아요. 자, 세 번째, 프로그램 내용을 보기에 앞서 문서를 통하여 시스템에 대해 쉽게 이해 가능하고요. 나머지 읽어보세요. 다섯 번째 볼까요? 문서도 시스템 구성 요소의 하나라는 거. 그만큼 문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문서화는 시스템 개발 과업의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서화를 또 너무 강조를 하게 되면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관공서 같은데 이렇게 들려서 뭔가를, 또 관공서에 근무하고 계신 분 계시지만 관공서에 들려갖고 뭘 하라 그러면 뭐 떼우세요, 뭐 떼우세요, 뭐 떼우세요, 문서를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부분들은 틀림없이 연구를 해야 되는 대상이긴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IT 쪽에, 컴퓨터 쪽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그 직원이 바뀌게 되면, 그죠? 다음 직원이 들어왔을 때 그 원래 직원이 하던 것을 다 들여다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원래 직원이 문서화를 철저하게 해놓게 되면 그 다음 직원이나 그 다음 직원이 왔을 때도 수월하게 그 일을 계속 문제점 없이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오죠. 문서화의 목적과 효과. 자, 시스템 개발 요령과 순서를 표준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작업을 도모할 수 있고요. 개발팀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고, 의사소통, 시스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생산성 향상시킬 수 있다. 결국 많이 생산할 수 있고 돈이 많이 벌려야 되는 게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프로그램을 공유 재산할 수 있고, 시스템 개발 중 추가 변경에 대한 혼란도 방지할 수 있고요. 복수 개발자에 의한 병행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타 업무의 개발에 참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발 진척 관리의 지표가 될 수 있고요. 인수인계가 용이하고요. 유지 보수도 용이하다. 가장 중요한 말은 이 12번째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 있는 12가지 시험 문제에서 문서화의 목적 및 효과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했을 때 맞는 것으로 다 나왔던 문장이거든요. 역시나 틀린 문장을 여러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반복해서 읽어보면서 뭘 찾아라? 뭘 찾아라? 파냄새를 찾아라. 그죠? 항상 파냄새 나는 형태를 잘 찾아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세 번째, 프로그램 표준화. 자, 표준화라는 의미도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표준화라는 것은 프로그램 작성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프로그램 작성 방법이나 표기법을 표준화해서
만들어 둔다. 다시 말해서 매뉴얼 같은 거 만들어 둔다는 거죠. 그러면 신입사원이 들어오거나 후임이 들어오더라도 그 매뉴얼만 보고 따라서 하게 되면 그 회사의 전체적인 업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겠죠. 자, 표준화된 프로그램은 코딩, 디버깅, 또 관리 및 수정이 쉬워진다는 겁니다. 디버깅의 의미 아시죠? 오류를 수정한다는 뜻이죠. 자, 프로그램 표준화의 설계 시에 꼭 필요한 사항은 역시나 프로그램 작성 지침서를 통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플로우 차트를 통일해야 됩니다. 플로우 차트 여러분들이 필기 합격하시고 실기 공부하실 때 반복해서 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은 형태의 그림으로 플로우 차트를 만들어야 되지 여러 가지 뭐 다른 형태의 그림을 자꾸 쓰게 되면 혼란이 야기가 됩니다. 자, 코딩 방법도 통일해야 되고 디버깅 방법도 통일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서화 표준화 효과 중 개발자 측면에서의 효과. 개발자 프로그램 작성이 용이하게 해야 되고요. 시스템 유지 보수 용이해야 되고요.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기본 기능의 이해가 편리하게 만들어져야 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문서화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서화에 대한 마지막이었고요. 이어서 이번 시간 마지막 단원이 되겠습니다. 테스트 보도록 하죠. 자, 테스트. 테스트는 무슨 뜻입니까? 검사라는 뜻이죠.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제 그 문서화를 만들고 이제 검사 단계까지 왔는데 이 검사라는 것은 역시나 소프트웨어 오류를 찾아내기 위하여 시스템을 실행하여 평가하는 작업 중에 하나고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예상 결과와 설계 결과의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해서 검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을 공부하신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소프트웨어 공학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 테스트 기법 중에서 또 뭐 블랙박스 테스트, 화이트박스 테스트 이런 거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죠? 산업기사에 쓰는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고 테스트에 대한 어떤 개념과 또 개발 단계에 대한 종류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뒤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될 소프트웨어 공학의 일부분, 또 IPT 기법과 또 그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구조적 분석 및 설계 부분은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부분의 일부분을 조금 더 보여드리는 부분인데 그때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시스템 분석 및 설계라는 과목을 제가 최대한 압축해서 한 전체 강의를 한 6강 정도로 마치려고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또 욕심이 생기네요. 그죠? 욕심 생기니까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걸 또 보여드리고 싶고 또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강의가 조금 길어져서 제 예상은 지금 한 8강까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쵸? 자, 오늘 강의가 이제 5강이니까 이제 6강, 7강, 8강 3개 정도 남았으니까 끝까지 힘내셔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테스트의 개념 알았고요. 그럼 테스트의 종류로서는 개발 단계에 따른 종류의 첫 번째가 단위 테스트 그리고 통합 테스트예요. 기본 개념은 역시 말 속에 다 답이 있습니다. 단위 테스트는 개발자나 개발 부서의 각 모듈의 논리적인 어떤 로직이나 인터페이스 기능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단위니까 논리적인 어떤 그 기능이죠. 세부적인 기능이나 인터페이스 기능을 만들어주는 거고 통합 테스트는 전체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결합 테스트라 해서 프로그램 단위별로 디버깅이 오류 수정이 끝난 것을 모아서 서로 연관된 프로그램 그룹을 만들어서 개통적으로 검사하는 테스트다. 그래서 그룹을 만들어서 통합해서 테스트하는 방법이다라는 얘기예요. 하향식, 상향식, 혼합식 세 가지가 있고요. 그죠? 시스템 단계별 기능을 테스트하는 것이므로 시스템 분석자가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네요. 자, 단위 테스트와 통합 테스트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읽어만 볼게요. 시스템 테스트는 완성된 시스템의 초기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가를 보는 것이고요. 테스팅 검토라는 것은 테스트가 제대로 수행되었는지를, 그러니까 테스트의 테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인수 테스트는 사용자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가를 역시 테스트하는 거다. 사용자에게 어떤 내용을 인수인계 받았죠. 그게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인수 테스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이제 모듈의 결합 방향에 따른 분류. 자, 모듈이라는 말 아시죠? 자,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전체가 예를 들어서 비디오 가게 관리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 비디오 가게 관리 프로그램 전체를 한꺼번에 만드는 게 아니라 비디오 테이블 대여하는 부분에 모듈 따로 만들고 또 반납하는 부분에 모듈 따로 만들고 연체료가 있으면 연체료를 계산하는 모듈을 따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모듈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비디오 가게 관리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런 형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소규모의 하나하나의 단위를 우리가 모듈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모듈 결합 방향에 따른 분류다. 그렇게 이제 흩어져 있는 모듈을 결합한다는 의미인데요. 상향식 테스트는
자, 개개의 모듈에서 테스트를 시작하고 점차 이것을 맞추어서 테스트를 최종적으로 전체 테스트를 하는 방식이다. 아까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죠. 모듈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면 따로따로 만들어서 전체를 하나로 상향식으로 합하는 형태를 우리가 상향식 테스트라고 한다 그러면, 하향식 테스트는 역시나 프로그램 구조의 상위 모듈로부터 하위 모듈로 순차적으로 테스트하는 방법이 하향식 테스트다. 말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혼합식 테스트는 역시나 상향식과 하향식의 장점만을 뽑아서 혼합해서 만드는 형태의 테스트를 혼합식 테스트라고 하죠. 자, 테스트의 목적에 따른 종류에서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기능 테스트, 성능 테스트, 강도 테스트, 복잡도 테스트 네 가지 있다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워크스루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나오는 용어긴 한데 검토 회의예요. 검토 회의니까 이제 회의를 한다는 거죠. 검사하는 회의. 그러니까 시스템 명세라든지 설계 결과, 프로그램 코드 등을 각각 여러 사람이 검토하게 함으로써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오류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워크스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고 특이한 용어니까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우리말로 해서 검토회의라고 합니다. 그죠? 자,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러분 책에 총 6단원에 해당되는 시스템 평가와 테스트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그쵸? 좀 따분하긴 하죠. 자, 시스템 분석 및 설계라는 과목이 좀 그렇긴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시스템 평가에 대한 개념 정리했고요. 문서화와 테스트에 대한 개념 정리했으니까 세 가지 시스템 평가가 뭔지, 문서화가 뭔지, 테스트가 뭔지 잘 정리해 두시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시스템 분석 및 설계 6강으로서 소프트웨어 공학 및 IPT 기법인데, 여러분 교재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7단원의 소프트웨어 공학 및 IPT 기법이죠. 쭉 넘겨서 8단원에 보시면 구조적 분석 및 설계라는 부분이 나오죠. 이 부분 큰 두 단원, 요 큰 두 단원을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 9번째 단원이 객체 지향 분석과 설계라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 단원이 이제 6강, 7강, 8강을 통해서 이어지게 될 건데, 이 세 개의 단원이 이 6강, 7강, 8강 부분은 사실 기사를 준비하시는 소프트웨어 공학 과목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벌써 강의 끄지 마시고요. 그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산업기사도 한번 쳐보겠다 해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이 강의까지만 들으셔도 돼요. 6, 7, 8강은 안 들으셔도 돼요. 6강, 7강, 8강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나오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아우, 기분 좋죠? 그죠? 물론 산업기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6강, 7강, 8강 다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산업기사 이 시스템 분석 및 설계라는 과목에서 지금 오늘까지 수업했던 내용이 거의 한 80%가 나오고요. 남은 한 20%가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에 나오는 6강, 7강, 8강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강의를 할 때 기사와 산업기사를 시스템 분석 및 설계와 소프트웨어 공학을 같이 이렇게 합해서 강의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산업기사만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스템 분석 및 설계를 따로 배려를 해서 이제 강의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거의 이제 한 30-40%는 중복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지금 오늘 5강까지가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과목을 다 듣고 산업기사를 한번 쳐보겠다 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까지만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산업기사만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시스템 분석 및 설계를 공부하셔야 될 부분은 다음 6, 7, 8강을 다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정리되셨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완전 진짜 6강, 7강, 8강은 또 소프트웨어 공학 과목을 하면 또 제가 흥분을 하게 되죠. 그죠? 자, 6강, 7강, 8강 부분을 또 마무리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항상 강의를 들으면서 다음 강의가 기대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저도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열심히 따라와 주시길 바라요. 시험 치는 그날까지, 합격하는 그날까지 항상 파이팅 하시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